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이 9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사상 최저를 벗어난 이후 6번째 동결 결정으로 고용 쇼크를 비롯한 국내 경기 악화와 미중 무역 분쟁 등 대외 변수가 금리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7월 산업 생산이 지난달보다 0.5% 상승하면서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반면 설비 투자는 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20년 만에 최장기간 감소세를 이어간 가운데 반도체 등 기계류 투자 감소가 지표 악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반그룹이 회생기업인 리솜 리조트를 최종 인수했습니다. 지난해 제주 중문 관광단지 내 휴양시설인 퍼시픽랜드를 인수하며 레저 사업 확장을 시작한 호반그룹은 이번 리솜 리조트 인수를 통해 건설업과 레저 사업을 중심으로 그룹의 사업 구조 재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초놈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장이었습니다. 초반에 약세 흐름을 보여줬던 우리 시장은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높여가면서 상승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가 더욱더 심화가 되고 있었지만 중국의 PMI 지표가 좀 호조세로 나오면서 좀 반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외국인 쪽에선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시장에 대한 뒷받침 마련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잠시 후 두 분과 함께 시장 분석 더욱더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은 먼저 시장 흐름 정리하고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67% 상승한 2322.88의 장을 마칩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55% 상승한 816.97의 장을 마감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 홀로 순매수, 반면 개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반면 개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연일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SK하이닉스 오늘장 상승 마무리가 됩니다. 삼성전자는 48,450원에, SK하이닉스는 83,000원에, 그리고 셀트리온도 연일 상승세 이어가면서 27만 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확인합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업종에 강한 상승세 보여졌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비롯한 신라젠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신라젠은 오늘 11% 넘는 탄력으로 76,4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 저녁인데요.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평택초놈 정호영 대표님과 그리고 봉투선생 이강미 전문가님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한 주 정말 다사다난했던 것 같은데 학 과장님 먼저 인사 말씀 해주시죠. 네, 금년에는 제가 추세적인 시황이나 단기 시황이나 당한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하고 오늘은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평소보다 더 디테일하게 좋은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욱더 디테일한 분석 내용 오늘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봉투 선생 이강민 전문가님과도 인사 나눠볼게요. 인사 말씀해 주실까요? 네, 한 주간의 지수 상황이 상당히 좋아서 투자자분들도 기분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 흐름은 약간은 인위적인 흐름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조금 상황이 좀 복잡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종목이 움직일 때는 적당히 종목 매매를 하셔도 되니까 적당히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좀 무리한 그런 접근을 하지 말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이어가는 평택초놈 정석투자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1교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교시는 거시적 경제 시간입니다. 앞서서 학 과장님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번 주 그리고 오늘장의 시황이 참 중요해 보이고 더욱더 디테일한 시황 준비하셨다고 했는데요. 자, 학 과장님 그렇다면 이번 주 증시 먼저 분석해 볼게요. 네, 이번 주 증시의 포인트는 결국 61선을 돌파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돌파했다는 건데, 제가 화요일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화요일 방송에서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61선 돌파하면 강력 매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목요일에는 돌파됐다가 이탈하고 끝났고 오늘은 결국 돌파가 됐는데 오늘 하루 이번 주 그리고 전체적인 것까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요. 먼저 이제 그 원인을 말씀드린다 그러면 결국 월말 효과가 가장 컸어요. 월말 효과가 가장 컸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제 빠져나오기 반등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이제 전달해 드리겠고 이제 오늘 이 방송에서 맨 마지막 코너에서 제가 9월 전망하고 중장기 전망을 좀 더 강력하게 전달하겠는데요. 시각적으로 좀 아무래도 편하니까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코스피예요. 화요일에 제가 전망했던 게 사실 목요일까지는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61선 위에서 정리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좀 이상급등을 했어요. 근데 오늘 사실 시가는 마이너스로 출발했어요. 제 예상대로 딱 맞은 거죠. 그래서 이게 현재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느냐.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수정지수 얘기하잖아요. 수정지수. 저는 지수가 이렇게 있으면 표면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항상 수정합니다. 어떤 때는 더 낮추기도 하고 어떤 때도 높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감을 시키는데 제가 오늘 잠깐 나고 순간 좀 봤어요. 딱 계산해 보니까 10에서 15포인트 지금 낮춰야 돼요. 오늘 종가보다 그러니까 오늘 종가가 2320인데 10에서 15포인트니까 제가 계산한 걸로는 높아봤자 2312, 낮으면 2307 정도 된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그게 정상적인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뭐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어쨌든 야간 선물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영이 됐다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코스닥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일단 코스피가 중심이니까 이걸 말씀드리는데 오늘 하루만 놓고 봤을 때 10에서 15포인트 정도 낮게 봐야 된다. 실제적으로. 왜? 오늘 뭐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도저히 말도 안 됩니다. 분봉 한번 보실까요? 보세요. 이게 종가입니다. 여기 장대 양봉이 발생했잖아요. 종가 무렵에. 그러니까 종가가 고가 기록했거든요. 근데 이 과정도 사실은 약간 의심스러워요. 왜 그랬냐면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했던 얘기 있잖아요. 시가는 미국 결과가 결정하고 장중은 중국 흐름이 결정한다. 자,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면 아주 구체적으로 중국 지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중국 오늘 지수예요. 우리나라보다 1시간 정도 이제 시차가 있으니까 대략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한 11시 반 정도에 이제 직전에 저점을 찍었어요. 여기서는 이제 10시 20분 되는데 어쨌든 대충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10시 20분 그리고 고점 라인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 반.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 그보다 내려갔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 보면은 한국 시간으로 환산하면 11시 20분에서 12시 한 20분 정도. 그 사이에 저점과 고점이 거의 기록이 됐어요. 자, 이번에 코스피 보겠습니다. 자, 한국 시간으로 11시 20분. 그 다음에 12시 20분. 무슨 얘기냐?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동안 계속 중국 증시를 좀 추종했거든요. 근데 그 전부터 이렇게 올라왔어요. 전부터 엄청나게 이렇게 끌어올라온 거예요. 아래에서부터. 올라와서 끝까지 올렸는데, 저는 오늘 이거는 월말 효과가 확실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증시도 무시할 정도로, 그렇게 현재 이제 움직였다 볼 수 있겠고, 이번 주 흐름은 사실 오늘 빼면은 저는 뭐, 지극히 정상이라고 봅니다. 방향성을 탐색하는 구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가는 것도 아니고 밀리는 것도 아니고. 근데 오늘 하루는 좀 제가 볼 땐 분명히 왜곡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치로 본다 그러면 이거는 제 판단으로는 그래요. 이거는 뭐 정상 분포다. 그 다음에 이제 8월 16일에 저점을 찍었거든요. 저는 안타까워요. 제가 이미 이 방송 통해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8월 16일에 저점을 찍었는데 그 이후로 8월 말까지 급락이 나오면 오히려 9월에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 그걸 또 설명하자면 너무 기니까 강의가 돼버리는데 지수라고 하는 것은 N자형으로 서서히 내려가다 어느 순간 급락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 매물 공백이 생겨. 무슨 얘기냐? 거래가 엄청나게 터지면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거래가 별로 없으면서 내려가기 때문에 올라올 때 굉장히 순조로워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설령 왜곡이 돼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힘겨워요. 내려가면 또 급락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8월 중순 이후에 현재까지 흐름을 본다 그러면 오히려 좀 아쉽다. 오히려 빠졌다가 올라가는 게 더 좋아요. 왜?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고점에서 물린 분들은 지금이나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이나 던질 수 있었나요? 못 던지잖아요. 차라리 급락하면 단가라도 낮출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식 비중이 없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 저점 매수가 가능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습니까? 추가하기는 아쉽고 뭔가 불안하죠? 갖고 있자니 평가소는 계속 유지되고 있고 이게 현재 그 주식 비중 높은 사람들 얘기예요. 비중이 높은 사람들은 지금 추가하자니 뭔가 좀 아닌 것 같고 갖고 있자니 계속 평가소는 그대로고 없는 사람들은 지금 따라잡기는 좀 겁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겠고요. 어쨌든 저는 뭐 추세적인 것은 여전히 변함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어떻게 보냐 그 타이밍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하는 게 현재 이 구간이 여기서 물론 뭐 더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가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좀 왜곡에 가깝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변수에 의해서 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비정상 흐름에 가깝고 내려가면 정상 분포인데 아직까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이후에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정상이든 비정상이든 뭐 추가 반등이든 하락이든 그건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이후에 봐야 되는데 저는 이 구간 어떻게 보냐면 거의 여기 수준으로 봐요. 중요한 건. 근데 이 구간에서 뭐 이 방송을 계속 6개월 이상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저는 뭐 이 첫 번째 동그라미 구간 여기서는 뭐 그렇게 강력하게 사인 낸 적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제가 강력하게 사인 낸 적이 있었어요. 그건 뭐 시청자분들이 다 증인입니다. 그래서 4월 22일에 서울경제TV 샘플에서 무료 방송 통해서 5월 1주차부터 빠진다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5월 2일부터 쫙 빠졌어요.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끝나자마자 빠질 거라고 또 얘기했는데 그냥 쫙 빠졌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과연 두 번째, 세 번째 네오박스 구간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이틀만 보면 이제 최종 결정이 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다시 한번 그 요약해서 정리해드린다 그러면 첫 번째, 오늘 코스피 지수는 10에서 15포인트가 거품이다. 수정지수로 환산하면 10에서 15포인트 빼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번 한 주만 본다 그러면 오늘 빼면 정상이었어요. 뭐 크게 이게 뭐 잘못된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 이 네온박스가 총 4개가 있는데 현재 네온박스가 과연 앞선 3번의 네온박스 구간처럼 역할을 할 건지 말 건지는 늦어도 화요일, 빠르면 월요일, 그래서 결정이 될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어쨌든 여기서 올라가는 건 비정상이고 내려가는 건 정상이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게 과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저는 어차피 이게 대세 하락은 확실하다고 보는 게 여기서 좀 더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투자자들이 정말 힘들었던 게 저는 어딘지 알아요. 2350 깨졌을 때인데 여기 이 구간이었을 겁니다. 급락이 나왔는데 반등이 안 나오고 그냥 또 빠졌어요. 그리고 7월 초순에 그때 저점 찍었는데 대다수의 그 개인 투자자들과 투자 전문가들이 이 세 번째 동그라미 구간에서 뭐라 그랬냐면 반등한다, 더 이상 지수 안 빠진다 그랬거든요. 대다수가. 근데 여기서 또 빠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이제 할 말이 없어진 거죠. 그리고 저도 그래요. 솔직히 저도 이제 고점에서 비중 높게 주식 많은 분들을 생각하면 그냥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직은 생각이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를 뭐 짧게는 5년, 길게는 뭐 20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또 바닥일 때도 100% 매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상당히 과감합니다. 주저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아니라는 거죠, 아직은. 그래서 여기서 너무 여러분들이 흥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다시 밀리면 오늘 이 구간, 다음 주 초반 구간이 마지막 빠져나오기 구간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설령 조금 더 간다 한들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이제 이따가 이제 그 마지막 코너에서 결론을 내려드리겠지만 올라갈 거리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미국이 이렇게 좋은데도 한국 지수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중국 지수 오늘 또 빠졌어요. 그리고 전 중국 지수 더 하락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시장의 수급상 모든 걸 기타 등등 했을 때 여기서 반등이 조금 더 이어질 수는 있어도 추가 상승이 제한적이고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건 매우 희박하다는 거죠. 다시 한번 차트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코스피에 대해서 아마 전 세계에서 저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 시점에서 추세 하락이라고 선언한 사람 아마 대한민국이 아니라 아마 전 세계에서 저밖에 없을 겁니다. 여기서 어떤 차트를 봐도 추세 하락이라는 시그널이 안 나옵니다. 근데 저는 얘기했어요. 왜? 수급이 나쁠 거라고 예측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확인시켜 드렸고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변함이 없는 게, 여기서 이제 저의 생각은 근본적인 건 달라진 게 없다. 다만, 이번에 그동안 고점에서 물린 부분들은 잘 활용하자. 여기서 빨리 꺾일지 좀 더 있다 꺾일지는 어떤 비정상 흐름이 얼마나 더 지속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조금 더 가든 덜 가든 꼭 빠져나오기를 바란다. 이걸 꼭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의 시황 분석을 함께 도와드렸고 또 오늘장에 대한 부분도 좀 특별히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일단 뭐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시장에 대한 부분 더욱더 좀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수정지수로 좀 환산한 부분도 참고 말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한 주를 또 뜨겁게 달궜던 이슈들도 함께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봉주 선생님, 이강민 전문가님, 일단 이슈는 어떻게 또 정리가 됐을까요? 네, 세 가지 이슈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나프타 협정 관련 소식과 그에 따른 또 무역 분쟁 관련한 이슈를 준비했고요. 두 번째로는 연기금이 7, 8월 두 달간 1조 5천억을 순매도했다는 이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외국계 리포트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나프타 협상 관련한 그런 이슈인데요.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죠. 그래서 27일에 미국과 멕시코가 그 나프타 협상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체결이 되고 나서 최근에 또 캐나다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협상이 31일까지 오늘이죠. 마무리를 하려는 그런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타결이 된다고 하면은 그 의회의 비준을 받아서 절차에 돌입하려는 그런 미국 측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멕시코의 뭐 대선이나 이런 것과도 연계된 그런 흐름이고요. 어쨌든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이 된다고 하면은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실제로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강한 그런 흐름이 나왔었죠. 그리고 글로벌 증시도 금융시장도 호재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은 그동안 미국이 거의 전 세계와 뭐 전쟁을 하는 듯한 무역 전쟁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협상에 돌입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주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프타뿐만이 아니고 EU라든지 다른 국가들 심지어는 중국과도 다시 협상에 돌입할 수 있다 그런 기대감을 주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끝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따라서 미국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한국 시장도 그런 영향으로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좋아지는 것 아니냐 그런 기대를 했는데 뭐 이런 분위기는 사실은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아직까지는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측에 있어서 EU나 그리고 뭐 캐나다나 멕시코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협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중국과는 아직도 분위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중국 쪽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북미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진 건 중국 때문이다. 그래서 북한에게 중국과의 교류를 좀 줄이는 게 좋겠다.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우신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중국과의 어떤 협상에 있어서 좀 좋지 않은 발언들을 했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아직까지는 중국과 대화할 단계는 아니다. 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나프타 북미와 그리고 EU까지는 협상을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이 중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좋지 않은 그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었죠.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대만에 있는 그 미국의 대사관격인 그 건물에 해병대를 주둔을 시킨다는 거죠. 경비를 이제 해병대로 보충을 한다는 그런 뉴스입니다. 그런데 그 미국의 전 세계에 있는 그 대사관에는 해병대가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딱히 뭐 특별할 것이 없는데 중요한 건 1979년에 중국과 수교를 하면서 대만과는 단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바뀌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중국을 굉장히 크게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은 계속해서 하나의 중국을 외치고 있죠. 그래서 대만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측에도 대만과는 어떤 정치적 교류나 군사적 교류 이런 것들을 하지 말 것을 계속해서 촉구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뒤집는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환율 조작국에 대한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뭐 그런 뉴스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중국을 상당히 압박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는 중국과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중국은 사실 그 다른 국가들과는 기존의 어떤 그 입장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무역이나 이런 것들에서 크게 변한 게 없는데 중국은 갑자기 크게 부상을 했죠. G2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래의 가장 큰 그 경쟁 국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압박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이 계속해서 나왔을 때는 결국은 중국 쪽에 상당한 그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한국도 역시 중국이 피해를 입었을 때는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증시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그 영향을 미칠 그런 요소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연기금이 7, 8월 두 달간 그 1조 5천억을 매도했다는 그런 이슈인데요. 이 그 금액은 상당히 좀 큰 금액입니다. 상반기에 9,800억 정도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연기금이. 그런데 6달 동안 순매수를 한 것보다 훨씬 큰 금액을 매도를 했다는 거죠. 사실 연기금은 그동안 꾸준히 매수를 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뭐 10조, 5조, 9조, 3조 5천억, 3조 이런 식으로 매년 매수를 했었는데 이 흐름이 바뀔 만한 그런 흐름이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흐름이 단기간에 나온 흐름이고 중기적인 흐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또 풍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어졌을 때는 역시 증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국민연금이 5월 30일이었죠. 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향후에 그 운영 계획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8.7% 정도 되는 국내 주식에 대한 그 투자를 내년에 18%까지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2023년까지는 15%까지 줄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금액을 계산을 해봤을 때 국민연금의 총 운영 규모가 600조라고 계산했을 때 내년까지 4조 그리고 2023년까지 18조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이런 흐름 이 정도 규모만 돼도 상당히 조금 지수에는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회사들이 거의 대기업들입니다. 그리고 대형주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국민연금뿐만이 아니고 다른 연기금들도 국민연금의 흐름을 따라서 같이 매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 흐름이 나오면은 결국은 지수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도 꾸준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연기금들의 어떤 이런 행태가 나왔을 때는 다른 기관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수에 부담이 되는 그런 이슈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외국계 리포트 관련 이슈인데요. 최근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죠. 외국계 투자 회사들의 리포트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가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 그런 리포트를 제출하면서 관련한 기업들이 주가 하락을 경험을 했었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그리고 이 관련한 기업들이 뭐 삼성 SDI나 삼성전기 이런 기업들까지 쭉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건 뭐 증시에 역시 부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그 종목들이 또 반등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주가를 회복했습니다만은 외국계 리포트는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은 국내에 있는 기관들이 내는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만 통용이 되고 국내에 있는 투자자들만 보죠. 그런데 외국계 증권사나 투자 회사들 리포트를 냈을 때는 전 세계에 있는 투자 회사라든지 애널리스트들 그리고 또 펀드 매니저들이 다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좋지 않은 리포트가 나왔을 때는 관련 종목
쪽은 물론이고 관련 업종에도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좀 참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사실 그 일부 투자자들은 그 이 외국계 그 투자 회사에서 공매도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리포트를 내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외국계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전 세계로 나가는 리포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객관성을 가지고 그 리포트를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리포트에 대한 어떤 그 결과에 대해서 또 어느 정도 또 책임도 따르기 때문에 상당히 객관적인 시선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활용하셨으면 됩니다. 뭐 긍정적인 리포트는 누구나 낼 수가 있겠죠. 국내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외국계 리포트, 외국계 애널리스트들이 그 제출하는 리포트의 이 부정적인 이런 의견, 이런 것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좀 활용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그 리포트가 제출됐을 때 전 세계에 있는 그 펀드 매니저들이 활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상당히 그 객관적인 그리고 본인의 어떤 그 성과나 이런 것들까지 달려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해도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이슈를 준비했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슈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장기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이슈들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의 이슈도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뭐니 해도 나프타 협정 관련 소식과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 미국과 멕시코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 이 다자 간의 좀 분쟁이 이어진 상황이었고요. 자, 그리고 연기금이 7월과 8월 두 달간에 1조 5천억 원에 대한 순매도가 이어졌다라는 소식인데 반대로 외국인 쪽에서 또 이 물량을 받아서 또 매수를 또 해줬다라는 점도 좀 비교를 하셔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외국계 리포트에 대한 부분도 짚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교시 거시적 경제 시간을 통해서 시황과 이슈 분석을 도와드렸고요.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 금요일장에서는 이번 한 주간 질문을 주셨던 시청자분들 중에 장학생과 그리고 워스트 질문에 대해서 좀 꼽아보는 시간인데요. 자, 그렇다면 금주의 장학생 발표 화면 통해서 먼저 장학생들 확인합니다. 네, 금주의 장학생 발표인데요. 첫 번째 장학생은 끝자리 5652님이고요. 두 번째 장학생은 끝자리 1013님이 꼽히셨습니다. 축하드려요. 자, 오늘도 이번 한 주도 두 분이 장학생이 좀 꼽히셨는데요. 먼저 학과장 정흥 대표님이 꼽아주신 5652님의 질문을 한번 볼게요. 네, 이분은 약간 평가손이지만 과정이 합리적인 매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장 좋은 질문으로 꼽아봤고요.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정석대로 했어요. 제가 평소에 그 주장했던 그대로. 그리고, 적정 주가 대비로도 뭐 어쨌든 이거는 뭐 약간이지만 저평가되어 있고 기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뭐 제가 항상 했던 얘기죠. 상승 추세의 종목이라고 얘기했죠, 항상. 이 61선이 120선 돌파하면 그랬을 때 3단계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파란색 61선이 빨간색 120선 돌파하면 결국은 21선 아래나 61선 위나 120선 아래라고 제가 항상 얘기했어요. 그러면 매수할 수 있는 단계 중에서 가장 싸게 매수한 거예요. 120선 아래에서 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10% 이상 밀린다. 그러면 그냥 손절해야 돼요. 어떤 투자든 아무리 싸게 매수했다고 판단해도 더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게 뭐 어떤 지수 때문에 빠지든 종목 때문에 빠지든. 그래서 이 정도 가격대라 그러면 일단 이거는 아주 합리적인 거죠. 무리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하신 건 일단 잘했다. 그리고 충분히 한번 또 반등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오늘 제가 뽑아봤는데, 이번 주 종목 중에서 가장 좋은, 질문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금주의 베스트 질문. 학과장님께서 꼽아주신 질문은요, 끝자리 5652님의 마니커에 대한 분이십니다. 과정이 좀 합리적인 매수로 아주 그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보시는 분들도 좀 참고로 해서 좀 받아들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은 봉투수의 이강민 전문가님 꼽아주신 질문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네, 이번 주 베스트 질문은 대덕 GDS를 질문하신 그 시청자십니다. 이분은 저점 매수를 잘 하셨어요. 그리고 비중도 적절했습니다. 그리고 저점을 확인을 하고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매수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덕 GDS 같은 경우에는 기업 흐름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충분히 매수할 만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최근에 지수가 반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수가 반등이 나오는 흐름에서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충분히 매수할 수 있었던 흐름입니다. 사실 투자자들이 저점에서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더라도 반등이 나왔을 때 고점에서 그냥 추격하는 상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침착하게 기다리셨다가 잘 매수를 하셨습니다. 차트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이 13,000원이에요. 여기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길게 보면은 흐름이 완전히 무너지는 흐름이죠. 고점 기록 후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작년에 워낙 작년까지 좋은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 저점을 다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점 기록 후에 반등이 나왔고요. 다시 한번 눌림목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왔는데 25%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에 저점 이후에 25% 정도 반등이 나왔다는 건 어느 정도 저점을 기록했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저점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계속 횡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매수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자체를 이 정도면은 충분히 잘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역시 위에 상승할 때 따라잡지 않고 밑에서 침착하게 잘 잡은 그런 흐름입니다. 결과도 좋으면 좋겠지만은 일단은 매수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좋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은 아마 향후에 결과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분은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로 매수를 잘 하신 매수입니다. 역시 저점 매수 그리고 적정한 비중 그리고 확실하게 저점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서 저점을 다진 듯한 그런 흐름을 확인하고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매수를 잘 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충분히 A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가장 잘 매수를 한 베스트 질문으로 꼽아봤습니다. 네, 봉투 선생 이강민 전문가님이 꼽아주신 질문은요, 끝자리 1013님의 질문이었고요. 대덕 GDS 질문을 주셨던 시청자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좀 아쉽게도 이번 한 주 워스트 질문도 좀 꼽아볼 텐데, 재수강생입니다. 일단 저희가 또 꼽아드리는 이유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학습을 하시고, 여러 점을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하셔라라는 말씀이신데요. 이번 한 주의 워스트 질문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금주 재수강인데요. 끝자리 5161님이고요. 두 번째 시청자분은 끝자리 4234님입니다. 좀 아쉽지만 그래도 앞으로 더욱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시잖아요. 자, 먼저 워스트 질문, 먼저 학 과장님께서 꼽아주신 질문 확인해 볼까요? 네, 신라젠이에요. 근데 이분은 총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아리면 돈데 정말 초보자이거나 아니면 경력이 긴데 손실이 커서 좀 조급증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매수를 할 수가 없는데 좀 아쉽습니다. 뭐가 아쉽냐? 이분은 일단 100% 베팅을 했다는 게 문제인데 결과를 떠나서 100% 베팅하는 건 정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코스피 코스닥 2000 종목이 넘어요. 어떤 종목도 언제 악재가 터질지, 언제 뭐가 터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아니고요. 두 번째, 매수가가 너무 높아요. 그리고 차트를 볼 줄 몰라요. 추세를 좀만 봐도 이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반토막 날 때까지 손절 안 했다는 거예요. 반토막 날 때까지, 마이너스 50까지. 왜 그랬을까요? 비중이 높아서 그래요. 그리고 손절을 안 하면 이렇게 고생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절대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저의 기준인데 평택촌농 기술특허 적정주가로 본다면 이거 7,200원짜리예요. 겨우 7,200원.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지금 신라젠이 나오는데 이분이 여기서 매수하신 거예요. 여기서 무려 100%. 근데 서울경제 TV 들어오시면 이 평택촌은 적정주가 검색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7,200원짜리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도 10배 이상이죠. 그리고 최고점이었을 때는 거의 20배였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가을에 또 올해 이 봄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주가라 그랬잖아요, 제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주가다. 작년 가을엔 20배였고요. 올해 봄에도 거의 한 17배, 18배 되는 건데, 지금도 이게 10배가 넘어요. 근데 신라젠이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가 좋은 것도 없거든요. 실적이라든가 모든 게. 그래서, 근데 이분은 이제 총체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릴게요. 일단 100%가 문제였고요. 두 번째, 손절을 안 했어요. 손절을 안 했기 때문에 이 고생하는 거예요.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가 반토막 났는데, 그럼 이분은 지금 목표가 뭘까요? 본전이에요. 본전이 목표인 주식 투자를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얼마나 고생돼요? 시간 뺏겨, 기회도 날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받아. 좀 힘들어도 여기서 손절하고, 최저점이면 더 좋겠지만, 이쯤에서 매수하는 습관을 들여야죠. 그래서 일단 이게 문제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이분은 제가 볼 때 총체적으로 지금 심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좀 교육 좀 잘 받으시고, 준비한 다음에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 재수강생으로 꼽히신 시청자 분이셨습니다. 끝자리 5161님의 질문이었고요. 일단 내용에 대한 부분은 손절을 좀 지키지 않으신 점이 참 아쉬운 상황이고,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적정주가 비교해서 상당한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점을 말씀해 드렸는데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봉투 선생님도 이번 한 주 재학생으로 꼽아주신 질문 확인을 해볼게요. 네, 이번 주 워스트 질문은 제주항공을 질문하신 분을 꼽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역시 총체적으로 좀 좋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추격 매수를 하셨습니다. 추격 매수 하셨고요. 그리고 비중이 많습니다. 그리고 역시 가장 큰 문제는 기준 없이 대응을 했다는 거죠. 계속해서 하락하는데도 홀딩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좋지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추격 매수를 할 수도 있고 위에서 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하락하면 손절도 해주고 기준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걸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게 상당히 잘못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종목이 또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흐름인데 사실 그런 부분까지 크게 신경 쓰기는 어렵겠죠. 또 중요한 건 업종의 흐름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이 항공주들의 어떤 그 흐름들을 봤을 때는 좋지 않은 흐름이었는데 계속해서 그냥 기대감만 가지고 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 대한항공이라든지 진에어 또 아시아나항공 이런 쪽에서 좀 좋지 않은 뉴스들이 계속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사이익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업종의 흐름이 좋지 않다고 하면은 종목은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조금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셨어야 되는데 상당히 좀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수를 하고 나서 그 시기에 이후에 지수의 흐름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크게 빠졌는데도 종목을 계속 그냥 홀딩만 하고 계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주 문제가 많았던 그런 매수였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상담하면서도 차라리 지금 매수를 멈추고 이 종목을 정리를 하고 다시 공부를 하고 접근을 하는 게 향후에 장기적인 투자의 결과에 있어서는 상당히 더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까지 드렸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역시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이 51,500원입니다. 여기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지금 딱 봐도 추격 매수죠. 여기에서 여기든 추격 매수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홀딩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매수를 하신 것도 문제인데 비중이 50%입니다. 50%면은 전체 투자 금액의 절반을 투자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장기간 상승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뭐 2017년부터 24,000원 가격인데 5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가 넘는 상승이 나왔어요. 그 짧게 보더라도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비중을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보통 여기에서 매수를 하더라도 하락했을 때는 물론 계속 갈 기대감을 가지고 매수를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계속 가주면은 좋은데 가지 않고 하락했을 때는 손절을 짧게 해줘야 됩니다. 10%라든지 이 정도의 손절을 하고 하락했을 때 아래에서 다시 한번 접근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잠깐 나오는 반등이라도 수익을 취할 수가 있는데 무작정 그냥 계속해서 가기를 기대하고 홀딩을 한 겁니다. 시장에서 당시에 뭐 그런 기대감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그 항공주들이 워낙 좋지 않은 뉴스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제주항공이 반사이익을 갖는다. 그리고 향후에 어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좋아지기 때문에 좋은 흐름을 유지할 것이다. 그리고 신규 노선을 취향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뉴스만 보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상승할 것 같죠. 그런데 주가의 흐름이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여기까지 홀딩을 하셨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28%까지 홀딩을 했습니다. 지금도 25%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손실을 보고 있죠. 이렇게 매매를 해서는 절대로 수익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매매를 반복하면 결국은 실패한다는 거죠. 이분은 여러 가지로 상당히 잘못됐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주식 투자의 어떤 그 기본적인 자기만의 기법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초적인 그런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습득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좋아 보이는 종목을 매수를 해서 홀딩하는 그런 패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이렇게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하고 그리고 많은 비중을 고점에서 들어가고 아무 기준 없이 매매를 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분은 그래서 총체적으로 좋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종목을 정리를 하신다면은 다시 한번 기초부터 차분히 공부를 하십시오. 사실 주식 투자는 한번 하게 되면은 평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뭐 쉬기도 하고 조금 안 하기도 하지만은 결국에는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게 주식 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를 확실히 다져놓고 투자를 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지금 그 시장에서 이렇게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고 계속해서 손을 놓지 못하고 공부는 안 하고 수익만 노리는 분들의 심리는 분명합니다. 뭐냐면은 지금이 아니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좋은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들을 계속 합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식은 결국 사이클이 계속 돕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좋은 기회가 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너무 미련 갖지 마시고 기초부터 다시 다지고 다시 한번 그 공부를 한 후에 투자에 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리뷰를 좀 도와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10시 39분 지나면서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지 거의 10분 정도 가까이 돼가고 있는 시각입니다. 전일장 현물 쪽에서도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오늘의 출발은 소폭의 약보합권에서 하락 출발했다라는 속보이고요. 잠시 후에 시황센터 연결해서 더욱더 자세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에 장학생과 그리고 워스트 질문도 좀 꼽아봤는데요. 장학생에게는 일단 평택촌놈 서적을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수강생으로 꼽히신 질문에 대해서도요. 평택촌놈 아카데미 VOD 2주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받아보시고 많은 활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상담들 다시 한번 좀 투자 전략으로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글로벌 시황센터 박나경입니다. 네, 오늘 금요일장인데요. 네, 10시 41분 조금 지난 시각 뉴욕 증시 역시 30분에 개장했습니다. 먼저 개장 소식부터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사 보시면요. 네, Stocks open lower as US-Canada trade talks near deadline이라고 네, 제목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미국 증시 오늘 하락 출발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지금 나프타 협상 중인데요. 이 타결 지금 기한이 임박해 옴에 따라서 혹시나 타결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는 이 부분이 증시를 좀 하방 견인했다라는 소식부터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나프타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낸 가운데 이 로이터 소식에 따르면 이 트럼프 캐나다 측에서는요. 물론 어떠한 아무 협상이 아니라 right deal, 정말 올바른 협상을 할 것이다라는 결연한 의지를 내비쳤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번 달까지 완료되지 못하면 멕시코와의 협의 사항만 추진하겠다고 지금 발표한 바 있습니다. 중간 선거도 있고요. 또 멕시코 대통령의 당선, 이 취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의회 승인 90일을 고려해서 좀 서둘렀던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네, 역시 중국 증시 전달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미국과 중국 무역 전쟁 끝나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2천억 달러 추가 관세를 6일 공청회 이후 발효하겠다라는 이런 발표를 내놓으면서 중국 증시는 이제 무역 간의 갈등 우려가 다시 고조되면서 홍콩 증시 그리고 중국 본토 증시 모두 하락 마감했다는 소식입니다. 상하이 종합지수 전장 대비 0.46% 내린 2725.25에 마감했고 선전 종합지수도 전장 대비 1.08% 하락한 1451.3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복 관세 때문에 이 증시에 하방 압력이 가해진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요. 네, 중국 경제 지표가 호조를 나타냈지만 이 부분이 PMI 호조가 중국의 경제 성장세 반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이 시장 쪽의 분석입니다. 네, 이어서 이머징 마켓 소식도 좀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많은 소식들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아르헨티나와 터키 통화 가치가 이 신흥시장에 대한 이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시장 변동성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아르헨티나가 이 극약 처방을 내렸지만 소용이 없는 모습입니다. 지금 IMF에 합의한 500억 달러의 대기성 차관의 조기 집행을 요청했고 또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60%로 즉 15%포인트 전격적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오히려 부채질했다라는 지금 분석이고요. 또 역시나 아르헨티나 페소화 가치는 올해 들어서 이 반토막 나서 달러 대비 51% 하락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뿐만 아니라 이 브라질 헤와라 그리고 남아프리카의 랜드화, 인도 루피와 페소화, 칠레죠.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루피아화 등 이런 여기에 터키의 불안까지 아직 끝나지 않으면서 이머징 마켓 계속해서 위기가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상 글로벌 시황센터 박나경이었습니다. 네, 역시나 미국과 캐나다의 이런 협상 기한이 조금씩 다가오면서 시장을 일단 좀 관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일장 역시나 또 현물 쪽에서는 하락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좀 관련돼서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봉주 선생님 일단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 전망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시장에는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은 한계에 왔다, 그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흐름도 어느 정도 한계를 보이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오늘은 윈도우 드레싱이 나왔다,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상당히 인위적인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투자자들이 사실 지수만 보고 굉장히 좋은 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수는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지수가 가는 걸 확인한 후에 매수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모든 종목이 다 똑같이 출발해서 똑같이 흐름을 같이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할 종목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는 미리 하지 않으면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항상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수가 계속 하락하는 동안 계속해서 주식 비중과 관리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미리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수는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가는 걸 확인해도 늦지 않으니까 비중을 너무 많이 확대하지 마시고 지금은 아직까지 지수에 대한 추세를 확인하시고 해도 늦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학 과장님의 다음 주 전망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학 과장님 다음 주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다음 주는 월화에 아마 뭔가 방향성이 결정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더 포인트가 되는 게 뭐냐면 9월 전체 장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 하락할 거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하락을 예측하는 게 봄에 또 2월에 예측했던 것 비하면 사실 그 농도가 낮은 거죠. 그때는 뭐 다들 광분했었잖아요. 근데 이 방송 잘 보시고 그동안 위험 관리 하신 분들은 급할 게 없어요. 여기서 좀 더 늦게 매수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지수만 반등 나왔지 사실 중소형주들 지금 바닥권이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비정상적 흐름이 더 지속돼서 지수가 간다고 해도 매수할 거 많으니까 지금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은 절대로 동요되지 마시고 제 예측대로 한번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뭐 100%는 아니겠지만 99% 확신합니다. 9월에 지수는 더 빠집니다. 한 달 뒤에 결과를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의 전망까지도 함께 도와드렸는데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은 잠시 후에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다양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이죠. 정용 대표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